네, 안녕하세요. 니짜영TV의 니짜영입니다. 이틀 전쯤에 재밌는 기사가 로이터를 통해서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인데, 그 제목을 보시면 샌프란시스코의 당국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크루즈 로보택시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기사거든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규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도 미국 자율주행차 법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혹은 니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브로드하고 제너럴한 이야기를 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규제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로보택시의 상용화 장벽은 규제다, 규제 장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기업들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규제 장벽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해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규제의 이야기는 반드시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규제 장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거죠. 규제가 너무 많다. 혹은 규제가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맞추기가 어렵다. 구현하기가 어렵다. 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규제가 없거나 규제가 너무 빈약해서 생기는 것도 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두 가지 쉬운 예를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동차 배출가스 법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질소산화물을 규제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차의 질소산화물이 100 미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규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100 미만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실제로 기술적으로 구현해내고 달성해내기 어려운 건지는 떠나서 적어도 목표치는 제공을 분명하게 해준 거잖아요. 돈을 쓰든 개발을 더 열심히 하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100 미만으로만 나오게 되면 되는 거니까, 90이 되든 80이 되든 문제 없는 거니까 이렇게 개발의 목표치를 법규가 제공해주는 사례가 되는 건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지금 당연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법규는 얼마나 안전한 것이 충분히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주는가? 라고 물었을 때 지금은 굉장히 그런 역할이 부족하다는 거죠. 법규가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산화물이 100 미만으로 나오면 된다라는 조건을 제공해 줬는데, 안전 관점에서는 이 정도면 됩니다라는 조건을 제시해주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법규가 지금 그런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법규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관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술이 안전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다는 거는 기업이 기술을 만든 그 기업이 가장 잘 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얼마나 안전한 것이 안전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안전에 대한 목표를 높이 잡으면 잡을수록 좋은 거겠죠.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표를 높게 잡으면 당연히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기술력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비용이 계속 쓰이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제품을 팔아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비싸지게 되겠죠. 결국엔 그렇게 될 거예요. 안전 성능이 80점짜리의 차를 5천만 원을 주고 살 수 있고, 안전 성능이 90점짜리인 차를 1억을 주고 살 수 있다라면 소비자들도 분명히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얼마나 안전한 게 충분히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기업도 제시를 할 수가 없고, 소비자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는 좀 환경이랑은 좀 다르다. 배출가스나 이런 영역처럼 조금 명확하게 기준이 끊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준을 설정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기술 개발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규의 부재가 결과적으로 기술력의 한계로까지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법규와 부재와 기술력의 한계는 서로 떼서 볼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를 만족하는 기술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판단해야 될 때는
법규가 있는 경우보다 훨씬 어려워질 거고요. 판단을 할 요소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렇다 보면 결국에 그게 기술력의 한계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규제 장벽이라는 거는 이렇게 법규가 복잡하고 많아서 생길 수도 있지만 너무 없고 빈약해서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소식은 전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규가 너무 복잡하고 많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 그 문제점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사가 갖는 의의는, 이 기사 내용이 갖는 의의는 실제로 그 규제 장벽을 정확하게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규제 장벽으로 인해서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샌프란시스코의 Municipal Transportation Agency라는 기관이 있어요. SFMTA라고 부르는데, 뒤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SFMTA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다양한 대중교통, 여러가지 교통수단에 대한 관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24장짜리 레터를 써서 CPUC에 보냈어요. CPUC는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거든요. 24장짜리 레터를 보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최근에 크루즈가 올린 비디오를 보니까 크루즈의 자율주행 차가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주변의 버스 같은 교통수단에 체증을 유발한다 라는 이야기를 레터에 담았대요. 그 레터를 쓴 사람은 제프 텀린이라고 이 SFMTA의 에이전시 디렉터입니다. 제프 텀린은 사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SFMTA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람이고요. 자율주행차 법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상하원에서 이렇게 공청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공청회를 하면 되게 많이 참석을 해서 시의 의견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프 텀린이 이 레터를 주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SFMTA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크루즈가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네이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무시했다. 그리고 휠체어의 탑승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크루즈가 올린 비디오를 다 봤더니 14번의 픽업과 드롭오프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 시의 도로교통법규를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도로교통법규인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크루즈가 이야기를 좀 했나봐요. 크루즈가 월요일날 CPUC에 역시 레터를 통해서 회신을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정도 되겠죠. 화요일쯤이면 크루즈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SFMTA의 레터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가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중단을 해줄 것을 요구했대요. 왜? 언제까지냐면은 온스트리트 파킹, 그러니까 길거리 주차, 평행 주차, 그 다음에 주차장 진입과 같은 이 주차와 관련돼서 법규를 만족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크루즈가 지금 승인을 받은 이 실증 사업 허가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FMTA 또 다른 주장은 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도시의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을 무시했다는 말은 지금 그 지역을 다니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Initial Deployment Plan에서 이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히스패닉 인구의 19%, 흑인 인구의 24%만이 살고 있는 지역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뭐 19%, 24, 10%면 꽤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의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도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뭐 히스패닉 인구, 흑인 인구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섞여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결코 크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오지만 휠체어 어세시블 트립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사실 이거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소 무리한 요구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지금 크루즈가 본격적인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증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휠체어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차는 휠체어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의 뭐 오리진이라든지 이런 죽수의 자율주행 전용차 같은 경우를 보면 휠체어 탑승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평가 단계고 또 평가 차량도 쉐보레 볼트 전기차로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휠체어 어세시블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평가를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는 이 샌프란시스코 SFMTA의 홈페이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 대한 관할을 하고 있는 시 당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뭐 문의라든가 문의는 이 대중교통 버스 여기 나오죠. 요 버스나 그다음에 노면 전차, 케이블카 같은 수단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바이크 사용자, 그다음에 자동차, 주차, 택시, 그다음에 장애인 어세시빌리티까지 정말 다양한 교통 관련 이슈들을 관할하고 있는 시 당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크루즈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 당국으로부터는 뭐 적절한 승인을 모두 다 받아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시 당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크루즈가 캘리포니아 주 교통당국과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에 대한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DMV는 Department of Motor Vehicles라고 해서 뭐 차량 관리국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CPUC는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를 캘리포니아에서 평가하고 실증 사업을 할 때는 이 두 기관의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2015년 6월에는 DMV로부터 드라이버드 테스트 퍼밋을 받았어요. 즉 백업 드라이버가 탄 상태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승인을 받은 거죠. 백업 드라이버가 전제 조건으로 깔린 거예요. 그리고 20년 2월에는 CPUC 드라이버드 테스트 역시 CPUC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운전자가 백업한 채로 평가를 하라. 그 다음에 20년 10월에는 이제는 DMV로부터 드라이버리스 테스트 퍼밋을 받았어요. 운전자가 꼭 탑승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어진 거죠. 완전 무인 평가가 가능해졌고요. CPUC도 마찬가지로 21년 6월에 같은 퍼밋을 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올해 9월, 21년 9월에 디플로이먼트 퍼밋을 내줬어요.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퍼밋, DMV가 드라이버레스 디플로이먼트 퍼밋을 내줬고요. 근데 차이점은 지금까지는 다 unpaid, 즉 탑승자한테 요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DMV뿐만 아니라 CPUC에서도 같은 허가를 내줘야지 실증 사업할 때 요금을 징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CPUC로부터 그 허가는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받을 계획이다 라고 GM이 지난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관점에서 보면은 주 관청 DMV CPUC와는 정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순서대로 받아야 될 승인을 모두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SFMTA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보시면 아까 동영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저 영상 재생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사람은 지금 크루즈의 공동 창립자자 크루즈 CTO인 카일 보시입니다. 카일 보시 지금 실제로 자기가 크루즈 로보택시를 불렀을 때 어떻게 탑승하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올렸었어요. 크루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근데 보시면 샌프란시스코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도로에도 계속 평행 주차를 이렇게 해놓고 있죠.
근데 크루즈 로보택시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 주차된 차들 바로 옆에다가 차를 세운 다음에 비상등을 켜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차 공간이 아니죠. 여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죠. 여기는 실제로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고 있는 차들일 거예요. 근데 그 옆에다가 차를 이렇게 세우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게 도로교통법규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차로 중간에 차를 세워버린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카일봇이 타러 가는데, 예, 여기에 있는 이 혼다 차량은 정식으로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한 상태고요. 여기에 크루즈 택시가 있는 자리는 그냥 대로변이에요. 도로변이에요. 도로변에 차를 세운 거기 때문에 이게 도로교통법규 위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일봇이 여기서 바로 차를 타지도 않고 계속 사진을 찍고 뭐 영상을 찍고 안 들어가요. 차를 여기다 계속 세워놓는 그런 상황을 지속하고 있죠. SFMT에서는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14번의 픽업과 드롭오프 과정에서 이런 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한 번도 제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지지 않고 계속 이런 상황을 유발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차가 있을 때 얘를 피해 가야 되고 얘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초반에 규제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그때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에 해당되는 거는 규제가 너무 많고 까다로울 때의 장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차가 결국에는 도로교통법을 만족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제조사는 차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법규에 맞춰서 팔고 그걸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교통법규를 만족을 해야 됐는데, 자율주행차가 돼서 운전자가 사람이 아니라 차가 되면 그 차가 도로교통법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그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이 그 양과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샌프란시스코 시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법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아티클 7 바이올레이션 부분에 대한 규정을 제가 보고 있고요. 쭉 내리시면은 여기 온스트리트 파킹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파킹에 대한 규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시면 뭐 레지던셜 카 파킹, 스트리트 클리닝 카 파킹, 그다음에 파킹에 대한 페이먼트, 그다음에 드라이브웨이에서의 파킹, 커브 파킹, 레드존, 커브 파킹, 옐로우존, 화이트존, 뭐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자율주행차는 이거를 다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SFMTA가 얘기한 크루즈 위반 사항들도 다 여기 어딘가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걸 테고요. 그럼 지금 비록 SFMTA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평행 주차, 길거리 파킹 이런 것들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찾다 보면은 이 중에서 또 위반을 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럼 그거를 문제에 삼겠죠.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고 자율주행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시내가 복잡한 공간이에요. 주차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주차에 관련된 법규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SFMT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아예 스트리트 오브 샌프란시스코 파킹 가이드라는 문서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토어웨이 존, 그 다음에 통근 시간에 토어웨이 존,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존, 스페셜 이벤트 존, 다양한 존에 대한 규정이 다 다르고요. 여기 이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check for sign, 사인을 읽어봐라, please read them carefully, 자세히 읽어봐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읽는 거는 우리가 뭐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할 때는 이런 사인이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읽어보고서 아, 여기는 내가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주차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이걸 다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느냐가 큰 이슈겠죠. 물론 뭐 HDMap 가지고 도로의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다고는 하지만 길의 유형이나 이런 거 말고 주차 유형까지도 다 미리 사전에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다? 그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차 시나리오, 주차 위반 시나리오들이 가이드로 제공되고 있을 정도로 샌프란시스코는 주차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심지어 도로교통법규 중에서 이 아티클 800 부분에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시내 특정 거리에 따라서도 또 파킹 리스트릭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세컨 스트리트, 스탠포드 스트리트, 타운센터 스트리트에서는 뭐 주차가 언제 허용되고 어떤 차들은 주차가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주차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리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트웨니스 센트리트도 나오고 스트리트도 나오고 브라이언트 스트리트 니어 랭턴 스트리트, 심지어 뭐 사우스 사이드인지 노스 사이드인지 이런 것도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과연 자율주행차가 이걸 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된다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크루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주차 관련돼서는 프로그래밍을 못한 것 같고요. 샌프란시스코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도로교통 법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국가법령 정보센터의 화면인데 굉장히 다양한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을 결국에는 자율주행차가 다 맞춰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딱 봐도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이거를 다 맞춰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는 거는 엄청난 로드가 걸리는 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제가 자율주행차 개발에 허들이 된다, 장벽이 된다라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게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교통 당국의 크루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규제 장벽이 현실화가 돼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한 큰 이정표로 남을 것 같아요. 크루즈가 물론 이제 리스폰스를 한다고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CPUC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CPUC가 SFMT 주장대로 크루즈의 자율주행 평가 승인을 펜딩을 할지 아니면은 기존대로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펜딩을 해버리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이정표라고 생각을 해요. 도로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이슈가 정말 수면 위로 확 올라와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을 좀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정리하면 크루즈는 지금 캘리포니아 주 당국으로부터 적법 절차에 맞춰서 모든 자율주행차를 평가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이 SFMTA가 크루즈 차량이 도로교통법규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평가 중단을 요청할 것을 CPUC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루즈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회신을 할 거고 CPUC도 그걸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지양이었습니다.